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대 시대 비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자, 고대 시대 비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비문이 중요하냐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예. 그래서 지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별로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 사서나 일본 사서를 이제 끌어다 이제 해석도 하지만 이 비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비문 같은 경우에는 문헌 사료보다는 좀 더 1차적 사료 가깝기 때문에 그 당대 사료에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고대 시대 때 비문의 중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주요 비문들. 자, 중원 고구려 비문인데 이 중원 고구려 비문이 예전에 역교동 문제 때 고구려 한강 유역 하류를 점령을 하긴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보면 고구려 왕과 신라왕, 그러니까 신라왕을 그 당시 동의매금이라고 표현했죠. 만나서 고구려 영토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자기 나라 왕을 대왕 또는 조왕이라고 불렸던 방면에 신라를 동이, 예, 동쪽의 오랑캐, 그러니까 자신을 중앙으로 보고 동쪽의 오랑캐로 칭했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사이관이라고 하죠. 사이관. 예, 사이관은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자신을 중화라고 보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북적, 그다음 동쪽에는 동이, 서융, 남만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을 사이관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이제 들어왔지만 고구려도 이제 자신의 독자적 철학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제 뭐냐면 이용을 했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구려 아까가 주도권을 발휘하고 있고, 대외적 우월성을 가시해서 자국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 신라에 고구려 당주가 있었다. 왜냐면 신라가 이제 백제와 가야 외 연합군들을 격파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고구려 강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구려의 지배, 영향력이 받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 국토 안에 당주를 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부대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고구려 천하관을 알 수 있는 그런 반영 비문이 뭐냐? 일단 강개토 대왕비가 있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비에서 보면 일단은 어디? 첫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주몽의 이제 신화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면 이제 동의매금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자, 모두 모지명,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살펴보는 중원 고구려 비문, 여기 세 가지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 천하관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문제 풀어보는 거 알다시피. 그래서 10명의 고관으로 하여금 일단 적성 사람이었던 야이차.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인이면서 신라를 도와줬던, 그러니까 우리시고단이 친일파죠. 예, 이런 사람들 공로로 포상하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진흥왕의 왕교 부분하고 지방의 은절 준다는 별교 부분, 이렇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인물들이 되게 우리가 익숙한 인물들, 이사부, 비차부, 김무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물이 포함됐고, 거기에서 적성 지역에 대한 대민 해유체와 해유 문막체와 그다음에 고구려 전사법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사법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공동 경작을 했지 않았나가 이런 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영일 냉수립인데 이거 눌지왕 때 이제 추정되죠. 아니면 또 지지왕 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성리 비문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신라 비문 중에 제일 오래된 비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것이 좀 이제 깨졌죠. 요게 이제 약간 잘못됐는데 그래서 두 번째. 예. 그래서 발견 1989년 3월 달에 발견했고 현재까지는 이제 그 전까지 중성리 비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신라 시대 때 연대에 가장 앞섰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육부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 부라는 것을 언제부터 그 출현을 보냐면 눌지왕 때 출현되고 있어요. 그 5세기 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5세기 중이나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기록이 이제 보면 마침 신라 초기 때부터 육부가 나온 것처럼 나오죠. 육촌이 육부로 변화됐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는 그런 신라 국명이 나오고, 갈문왕, 간등, 촌주, 도사 같은 정치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여요. 그 다음에 영일 지방의 이제 재산 분쟁을 해결하고 왕과 육부의 수장이 모여가지고 소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의식을 행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판결은 여러 부의 대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공동하교다. 그래서 요 사실을 볼 때 아직까지는 왕권이 약했다. 그래서 공동하교에서 이제 단독하교로 이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왕이 혼자 이제 교지를 내리는 거는 나중에 진흥왕 때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귀족 회의체 의장인 갈무왕이 주재를 했고, 이때 갈무왕은 지중왕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천류 갈문왕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육부의 유력자들이 왕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니까 왕이란 칭호가 단지 그 당시 진짜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왕에만 한 게 아니라 육부의 수장들도 왕이라고 표기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촌주가 간지난 간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간등은 이제 경의가 아니라 외의에 해당했죠. 외의. 자, 금성무순산 촌주의 존재가 가장 먼저 반영이 됐다. 그리고 아까 같이 신라를 사라라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신라의 명칭은 이제 그 지중왕 때 확정된 거고요. 그 지중왕 때 신라라는 명칭이 국호 확정되기 전에 여러 명칭으로 불렸어요. 사로, 사라, 금성, 신라 이런 명칭을 불렸다가 나중에 이제 지중왕 때 신라라는 명칭이 국호로 정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유교적 경전의 의미를 또 부여하고요. 물론 그 후에도 신라만 국호만 쓰였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명칭이 같이 이제 사용했던 가도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울진 봉평비 볼게요. 자, 울진 봉평비는 이제 뭐냐면 그 버프왕 때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버프왕이 자신이 신라 육부 귀족과 함께 울진에 순행해서 어떤 사건의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하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얼룩소를 잡아서 이제 시생리를 했고 하늘 맹세하는 방식으로 됐죠. 이 울진 지역은 아마 이제 어떤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냐면 고구려 접경 지역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울진 지역, 고구려 접경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을 이제 수철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사건 하면 모욕죄, 그러니까 반역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처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죄의 책임을 물어 장 60장배 등의 형을 부과하고, 요때 이제 간등죄가 확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삼국사기에는 그 간등죄 확립을 초기 때부터 이제 됐다고 되어 있지만 17간등 확립을 그렇게 보는 학자는 없죠. 그래서 울진 봉평기에 따라서 버프왕 때 17간등은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 지방민들을 일부 차별 대우는 노인법. 그 당시에는 신라는 국인과 노인이 나눠져 있었죠. 자, 국인은 경주에 사는 사람이고 노인은 지방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노인법이 존재했다는 걸 확인하는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국인과 달리 이때 간이라는 것은 그 수장층이야, 수장층. 부족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간 외에도 가 이렇게 이제 쓰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중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적 지배 구조는 상고사에서 의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을 인이라고 하고 피지배층을 민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율령 반포를 또 알려주는 주고 있고, 그리고 버프왕이 모죽지 매금왕.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쓰기 전에 썼던 것은 매금왕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 매금왕은 예전에는 고구려 비문만 보였어요. 그래서 중원 고구려 비문이나
그 당시 강개토 대항비 이렇게 보여서 아마 좀 약간 신라의 그 마립간의 비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울진 봉평비에서 매금왕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칭이 아니라 마립간을 왕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독이 칭호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버프왕 때까지는 아직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왕도 탁부에 속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해부나 탁부.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체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동화교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이 극복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진흥 버프가 말기 때 나온 청천리 그 비문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안에 그 성버풍 태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은 성스럽다. 버풍은 법명이고요. 태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왕 중의 왕.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점 왕권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진흥왕 때 공동학위에서 단독학위 넘어가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 버프왕 때 얘기니까 중기 때 얘기니까 왕권이 좀 약간 약할 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영역 체계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개의 비문이 볼 수 있는데 영천 청제비하고 남상 심성비를 볼 수 있어요. 자, 영천 청제비는 영천 지역의 그 청진한 저수지를 이제 축조한 후에 세운 기념인데 그 당시 신라의 수의시설 발전을 잘 대변해주는 기념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격 동원 체제와 총략 구조에 많은 시사를 줬다. 그래서 각각의 영천 청제비를 만들 때 각각 구역에 이제 정해놓고 요 구역에 따라서 이제 촌주들이 노동력을 동원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청제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한쪽 구역에서 좀 이상이 일어나면 후에 그걸 이제 책임을 이제 물도록 했죠. 남산 신성비인데 이때 남산은 이제 지금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경주의 남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경주 지역이 별다른 이제 방어 시설이 없었어요. 나선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곳곳에 반월성이나 그다음 산성을 통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여격 체계나 지방 행정기구 총략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 자, 여격 연천 천제비나 연산 심섭이나 인력을 동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촌주를 통해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총락 구조가 어떻고 행정 조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진흥왕 순수비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북한산비, 항초능비, 마오령비, 그 다음에 창령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항초능비와 마오령비는 고구려 미작설을 근거로 했다. 그래서 고구려 미작을 통해서 한경도 지방을 고구려 떼줬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정부는 스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백성을 어울려 기르니, 여기가 오히려 도화를 널리 퍼져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이웃나라들은 믿음을 서약하고 사신이 서로 왕래하니 사신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이웃나라인데, 자, 여기 항천비와 마오정비가 이제 세워진 지점이 한경도죠. 예, 한경도 북부인데, 여기에서 국경선을 접한 부분이 고구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웃나라들은 고구려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 의미하기 때문에 고구려가 사이가 나쁜데 그 전쟁 와중에 만약에 전쟁에 뺏겼으면 사신을 와가지고 서로 왕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평화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이 땅을 일시로 떼어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창년비인데 창년비는 빗벌가야를 정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좀 약간 생소한 가야죠. 예. 자,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 이걸 대가야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대가야는 아니에요. 예, 빗벌가야는 그 창년에 있었던 가야 명칭이에요. 가야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0번 문제를 보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인데, 자, 10번 문제는 이제 두 개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고 있고, 그 당시 이제 대외관계나 이런 것들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자, 가와 나는 삼국시대의 외국어 파견한 사신의 모습이다.
자,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것만을, 예, 못한데, 자, 옳은 것만을 이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가의 그림을 보죠.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그림이냐면, 최근에 이제 발굴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의 궁전의 벽화요. 예, 궁중 벽화. 자, 그래서 있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양직공도죠. 양직공도.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궁전은 누구를 이제 묘사하고 있냐면, 고구려 사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조우관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칼을 찾죠. 네, 카드. 자, 이 카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두대도라고 해요. 한두대도. 자, 한두대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나 일본에서 많이 발견된 칼이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보고 이게 고구려 사신이 단정 지을 수 없는데 뭐가 이제 결정되면 조우관이 결정적인 거죠. 조우관은 그 보통 고구려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자로 파악하고 있어요. 깃을 달린 뭐냐면 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우관은 아마 고구려일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물론 백제라는 관점도 있긴 했지만 고구려 관점이 더 우세죠. 통론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양직공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백제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남조의 양나라에 파견한 사신도죠. 그래서 양직공도에 이제 백제 국사조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알 수 있는 그 백제 사신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양직공도에는 백제와 관련된 사신도, 예, 그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기획 가를 통해서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교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예, 맞죠? 예, 이건 이제 중앙아시아의 아프라시아에 나와있던 그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고 그렸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의 사신들이 머지에 쓴 조우가는 당나라 때 지적한 왕이도에서 볼 수 있다. 예, 맞아요. 자, 이 왕이도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당나라 때 연립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연립본이 그 393cm의 비단 두루마기를 통해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7세기 때 온 당나라에 온 각국 그 사신의 22명의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놨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복식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때 왕이도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 중에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조우관을 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우관을 쓴 고구려의 그림이 그 당시 그 뭐냐면 여기 왕이도 외에도 그다음 중앙에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이제 고구려 사신도가 이제 고구려 사신이 맞을 거다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사신의 방문한 중국 왕조의 문화는 송상리 육부궁에 잘 반영돼 있다. 예, 맞죠. 자, 여기가 양나라예요. 양나라. 이 양직공자와 마찬가지 양에 뭐냐면 곡물 갖다 바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양나라 기술자들이 그 당시 와가지고 무령왕 때죠. 예, 와가지고 또는 성왕 때 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뭐냐면 전파해 주는데 무령왕 때 와서 이제 두 개의 전축분, 벽돌문도를 만들죠. 자, 벽돌문도 중에 두 개가 송살 6호분과 문영왕릉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뭐냐면 벽돌문도를 만든다. 그래서 양나라와 이제 많은 교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그려진 시기에는 신라는 아직 중국 왕조의 사신을 파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거 틀리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언급을 했는데 6세기 초반이죠. 백제 문영왕 시대는. 근데 이전에 이미 그 고구려 강개토 대왕에 따라서 고구려 강개토 대왕 때 신라 내문왕 때죠. 고구려 사신과 함께 신라 사신 위두가 전진에 파견되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예, 전진 왕이었던 부견도 만나고요.
그래서 그 해당 사신은 틀려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엔 신라가 독자적으로 그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4세기 후반에는 강개토 대왕하고 그 사신하고 같이 보내주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양직공도에 보면 그 백제 사신의 그 같이 신라 사신도 같이 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독자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그 한강 유역을 확보한 진흥왕 때요. 그래서 진흥왕 25년, 그러니까 564년에 남조의 진난 사신을 파견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신라는 북조와 남조에 정기적으로 조공사를 파견했고 이때 이제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답이 기읍, 니은, 디귿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요. 여기에도 이제 참고 삼아 좀 알 게 뭐냐면 그 백제 시대 고분 양식을 좀 알 필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3편을 잠깐 보죠. 자, 기출문제 분석편에 보면 제가 또는 8편에도 있어요. 8편에도 예, 8편에도 그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실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찾기 편하게 제가 이제 3편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이제 크게 그 백제의 고분을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도의 변천 과정하고 연결되는데 초창기 때 한성 시대, 그 다음에 웅진 시대, 그 다음에 사비 시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대개 이제 그 고대 시대 때는 도읍이 있으면 이렇게 도읍이 있으면 도읍 부근에 그 뭐냐면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동일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깊이 대상이죠. 무덤 만든다면 막 난리치죠 그냥. 예. 자, 하여튼 한성 시대 때는 되게 이제 그 고분들이 대표적인 석청동, 가락동, 방이동 무덤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건 교과서에 자주 보이는 석청동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기원 전후 이제 토강모다가 맞는데 토강모는 일종의 널무덤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고 너대에다 시체를 넣고 거기에 봉투를 얹는 무덤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계통의 무덤이냐면 한족이나 부여 계통의 무덤이야. 그래서 기원 전후니까 이제 건국 세력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토강모가 발견됐기 때문에 부여 계통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4세기 때 이제 줍석 봉투군이라는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즉석 봉투는 뭐냐 하면 좀 생소할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만들어지는 이제 형성 배경이 좀 다르지만 일단은 그 토강모 형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땅을 파고 여기다 이제 흙을 쌓고 봉투를 만들고 근데 여기다가 뭘 얻냐면 그 돌을 얻어 돌을 이제 얹히는 거죠. 이게 즉석 봉투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즉석봉투는 아마 토강호에서 이쪽으로 이제 뭐냐면 넘어갔을 거란 자생설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강호에서 좀 발전된 게 즉석봉투본이다. 이런 그 형태가 등장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생설도 이제 다른 견해도 있어요. 그 외에도. 그 다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이제 등장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고구려 계통을 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에 나타났으니까 백제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 통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서는 이 토강모하고 연결돼서 부여 계통이고 계단식 돌무지 무덤 갑자기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이제 뭐냐면 고구려의 건국세 고구려 세력과 연결된 게 아니라 그 4세기 후반 때 새로운 세력들이 북쪽에 유입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초중반 때는 군식 돌방 무덤 형태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성상리 고분을 보죠. 성상리 고분은 이제 웅진 부분에 있었던 고분군인데 소박하고 고졸하고요. 전형적 군식 돌방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1호분, 2호분, 3호분, 그리고 5호분까지 있죠. 벽화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송상리 6호분하고 문영왕릉은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 그래갖고 이제 이걸 벽돌 무덤은 전축분, 예, 그 다음에 행렬식 전실분이라고 하죠. 예,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건데 중국의 양나라에서 들어왔죠. 대표적인 게 송사 6호분하고 문흥왕릉 두 가지가 있어.
예. 그래서 송상류 6호부는 벽화가 있어요. 이게 벽화가 있고 보통 제 전실부 같은 경우에는 벽화가 있어요. 사신도 형태의 벽화가 있고요. 근데 문흥왕릉은 특이하게 전축분임에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송상류 6호분과 문흥왕릉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송상류 6호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아직까지는 학계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흥왕릉에 묻혀있던 이거 왕비가 그 문흥왕이 죽으니까 문흥왕을 먼저 거기 그 문흥왕릉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묻히게 하고 예전에 문흥왕릉이 죽을 때 대비해서 만든 무덤은 송상유 부분은 그대로 뒀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전에 문흥왕이 죽기 전에 있었던 문흥왕 전처의 무덤이고 그리고 따로 이제 문흥왕릉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흥왕릉에 문흥왕을 묻힌 다음에 죽은 후에 자기가 묻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시대에는 이제 능상리 고분군이라고 이제 해서 있는데 작지만 세련된 형태고요. 구유식 돌방 무덤이에요. 행효식 석시분 그리고 벽화들이 많아. 뭐 사신도, 연화문, 비운문 이렇게 연화문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가 연결돼 있죠? 그렇죠. 불교와 연결돼 있어요. 예, 불교. 자, 그 다음에 성황 때는 이제 그 능상리 2호분 그 성황의 그 무덤 보면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이제 목은 신라 북청자리 있고 몸은 돌려줬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뭐 능상리 2호분을 추정되고 있고 따로 능상리 고분군에 없는 무덤이 약간 있는데 익산에 쌍릉이 있어요. 쌍릉. 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무덤이 부부 합장모 형태도 이렇게 두 개로 봉독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무덤인데 익산에 이제 쌍릉을 왜 무왕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냐 하면 무왕이 한때 이제 익산을 천도했다는 어떤 그 설에 근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 받고 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형태와 그 다음에 송상리 6호분과 문흥왕릉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우영왕릉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자. 12번 문제. 10번 문제는 11번 문제 보죠. 11번 문제. 자, 밑줄 친 기역에 가리킨 것을 쓰고 밑줄 친 니은 이후에 그 이 나라에 확립된 왕위 계승 방식을 쓰시오. 자, 일단 출처가 삼국지 동의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4세기 이전의 기록은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지 동의전 기록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백고가 죽었는데 아들 2명이 있었다. 장자는 발기이고 차자는 이이모다. 발기가 불초하여 국인이 이이모를 세워서 왕을 세웠다. 발기의 형으로서 왕이 되지 못한 걸 원망하여 손후부 세력과 더불어 하오 3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 공성강을 가서 항복하고 돌아와 비둘수가에 거주하였다. 이인모가 지금의 소재지에 국을 새롭게 했다. 자, 이게 이제 좀 약간 문제 난이도가 어렵고 특히 이제 기획의 소재지를 둘러싸고 그 당시 이제 기출 문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논란의 요지가 좀 많았던 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고구려 동의전의 문제 사료에는 이인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인모는 이제 되게 산상하고 있어요. 10대 왕 산상왕.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삼국사기에는 이제 이름은 연우라고 돼 있거든요. 이인모는 시가 연우다. 이름이. 그래서 있는데 백고는 8대 왕 신대왕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대왕으로 이제 있는데 이게 삼국지 위지동의지금 기록이 잘못됐다고 이제 학계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신대왕이 아니라 그 당시 이이모의 그 형이었던 산상의 형이었던 그 뭐냐면 이 백고는 신대왕인데 제가 말자면 백고 신대왕은 맞아요. 예, 신대왕인데 여기 이제 아들 2명이 있었다 이렇게 해놓고 장자가 발기고 차자가 이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 뭐냐면 좀 잘못 알고 적어놓은 거다.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 표에 보면 신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발기 그 다음에 차자가 이인모. 근데 이게 계보가 안 맞다 그죠? 왜냐면 이 신대왕과 여기 그 산상왕 중간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그 곡청왕이 있었어. 곡청왕.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진수가 잠못 쓰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그런 오류가 그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요 관련된 기록, 그러니까 신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싸워가지고 발기와 이모가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모가 왕이 됐다. 이런 구조이 또 나오고 이거는 삼국지 위지동의조는 이제 인용을 했던 기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고국초왕 관련된 기사에도 또 나와요. 고국초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의 동생이었던 발기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동생이었던 이모가 싸워가지고 연우가 싸워가지고 결국에 연우가 왕비 우씨와 손을 잡고 왕이가 됐다. 그래서 다른 중국적 사서를 인용해갖고 기록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그 신대왕의 아들이 이모 발기다 라는 기사와 두 번째로는 고국초왕의 고국초의 동생이 발기와 이모다. 자, 요게 이제 대립된 기사가 두 개 동시에 나오는데 학자들 보기에는 시대순이나 연대순을 볼 땐 요거는 맞지 않고 이게 맞다. 그래서 신대왕이 죽은 후에 요거 같이 내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요게 관련된 내용은 신대왕 때 이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고구청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하고요. 첫 번째 왕이죠. 신대왕의 아들이 이제 고구청 왕에도 4명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발기가 있고 아이고 이게 좀 잘못됐는데 신대왕 애들이 4명 있어요. 고구청 왕, 발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우, 네 번째가 개수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요때 이제 그 고구청이 먼저 왕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우 고구청의 부인이 먼저 갈기에 가서 이제 의사타진하는데 발기는 뭐 아녀자가 왜 이렇게 밤에 쏟아다니냐 하면서 명박을 주죠. 그러니까 연우한테 갔어. 그 연우는 되게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연우하고 손을 잡고 발기를 쳐내고 연우를 왕이 앉혔죠. 이게 산사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어에서 발기가 열이 받으니까 그 당시 어디로 갔냐면 공송강으로 갔어.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이제 공격해요, 고교들을. 그러니까 이어에 대해서 이제 개수가 나가 싸우면서 그 당시 그 형인 발기를 꾸짖고 하니까 발기가 이제 분을 못 찾아서 분을 못 참아가지고 죽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삼국지 위지동의정은 또 내용이 달라. 삼국지 위지동의는 요동 공송강에 가서 항복하고 돌아와 비두수강에 거주했다. 그래서 그냥 그 거주했다고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비두사강은 어디냐면 한인 지역이죠. 비두부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비두부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근거지냐? 손오부의 하고 똑같아요. 비두부는 그래서 비두부 손오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두수에 거주했던 부가 비두부고 비두부는 손오부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손오부에서 그 당시 어디로 계도부로 왕권이 변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모, 그러니까 산사왕이 지금 소재지에 국을 새롭게 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견해가 있는데 지금 소재지는 그 삼국지 저자인 진수가 살았던 3세기 중후엽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삼국사기 기록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자,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는데 자, 여기가 세웠던 건국 도읍지가 어디냐? 자, 삼국사기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건국의 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인, 지반, 그 다음 평양성이죠. 평양. 이거는 교과서 통론 관점에 도식하기 좋아서 되게 이제 이등 관점에서 실현하는데 이등 관점 외에도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복잡한 천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녀산성, 지반, 그 다음에 평양 이렇게 이제 3번 이렇게 거쳐갖고 뭐냐면 수도를 옮긴 게 아니라 그때마다 수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그 산사왕 때 한도산성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왕이 도읍을 한도에 옮겼다. 그래서 한도산성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구려성이 국내성이 있죠. 국내성은 평저성이에요. 그 국내성이 이제 공격받으면 여기에서 방어하기 힘드니까 위로 올라가요. 산성으로. 그래서 포국식 산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도산성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버티고 있다가 내려오면 또 국내에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때 산성 때 한도산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수도를 여기도 정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이걸 국내성이냐 한도산성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많은데, 일단은 학계에서는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한도산성을 보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집필 그 출제자가 의도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 국내성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출제진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국내성을 뭐냐면 한도산성은 다른 게 아니라 국내성이 한도산성이다. 그래서 국내성은 외성이고 한도산성은 내성이다. 그래서 중국의 나성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가 들어와서 시험 문제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을 이걸 국내성으로 정했는데, 문제는 학계 통론이 국내성이 아니야. 한도산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도산성도 맞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견해가 지금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계 공통된 견해는 한도산성이에요. 예. 근데 그 학자만이, 그 교수만이 국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이 학자들은 중국 학자와 함께 거기 이제 그 국내성 비정하고 있는 산선자 상성이 국내성으로 보고 있고, 이 산선자 상성을 발굴한 결과 한도산과 국내성은 그 똑같은 산성이고, 단지 이제 외성과 내성의 차이점, 똑같은 성의 외성과 내성의 차이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걸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이제 그 고구려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독자성을 부정하는 중국 학계가 되게 고구려성을 이제 산성 위주가 아니라 나성 형태, 중국식 나성 형태로 이렇게 보고, 국내성과 한도산성을 동일하게 보고 나성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고구려가 독자적 왕조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지방 정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기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중국 학계에서 산선자 상성을 발굴할 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학자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뭐냐면 한국 학자들 초빙했는데, 그 들어온 학자들이 뭐냐면 무빈파 쪽으로 이걸 중국계 학계 견해를 받아들여갖고 이걸 주장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런 견해가 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요거 답안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의 소재지는 국내성 또는 한도산성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쯤에 다시 돌아와서 산상황이 이제 연우하고 이제 그 결혼했는데, 연우한테는 잘못 말렸네요. 산상황이, 그러니까 연우가 그다음 우씨하고 결혼했는데, 우씨와 연우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자식을 원했던 산상황은 그 이제 사냥 도중에 우연찮게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연인을 만나고 그 당시 그 연인과 합궁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아들 낳죠. 예. 그래서 죽통 중에 여인이었던 소우와 만나서 교체를 나누는데, 이 교체가 나중에 동초왕이 돼요. 그래서 산상황에서 동초왕이 이어져서 실제 부자상속이 있었다. 그래서 원칙은 고국 청왕 때 마련했지만 고국 청왕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제상속을 갖고, 그 다음에 산상황 때 가서야 아들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초왕이 되면서 부자상속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왕위 계승 방식은 그 부자상속,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의 전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은 결혼동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결혼동맹. 자, 결혼동맹은 그 당시 고대시대 결혼은 지금 뭐 현대에 와갖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뭐 하는 연애결혼이 아니라, 그 고대시대 결혼은 국가나 집안,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정략결혼이 되게 많았고, 특히 지배층 간의 그 결혼은 정략결혼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간의 합평, 후전 동맹의 목적으로 왕실 간의
정랑 결혼이 많았다. 그래서 정랑 결혼을 이제 그 관련된 사료가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9월 봄에 3월에 가야국의 왕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으며 왕이 이참 비지부의 누이를 그에게 보냈다. 그래서 신라 봉기 법후왕 때 있는데, 자, 가야국의 왕은 인해왕이라는 왕이에요. 그 인해왕은 그 당시 이제 백제가 대가의 누토였던 이문과 대사진, 그러니까 남원과 하동지방 일대를 장악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섬진강 루트를 가지고 이용해서 대교를 못하니까 낙동강 루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루트를 하려면 신라와 하친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라 법흥왕 간의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 이것이 이제 결혼 동맹이 나중에 깨지게 돼요. 이게 번복 사건 때문에 깨진다고 하거든요. 예. 자, 번복 사건은 뭐냐면, 자, 이 번복 사건은 그 당시 이제 그 신라에 따라온 그 공주를 따라온 사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신들을 인해왕이 이제 여러 국가들에게 나눠줬는데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탁순국이라는 곳이 있어. 탁순국 왕이 쭉 보니까 그 당시 신라 사신들이 신라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야 옷으로 입게 하던 그 강제 입게 하는 그 사건이 났는데 이걸 필기로 해가지고 신라가 대규모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뭐냐면 탁순국을 친다는 명목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죠. 근데 마지 사절단인지 거의 군대예요. 이 도중에 아무 관련 탁순국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아무 관련 탁킨타국을 멸망을 시켜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가야 동맹 구간에서 대가야 영향력을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동맹이 파기돼요. 그리고 대가야는 다시 친백제 세력과 친신라 세력으로 분열되고 결국에 친백제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신라와 백제가 싸운 간상성 전투에 그 당시 백제 편을 들다가 대표를 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진흥왕 때 신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백제왕 모대, 그러니까 모대는 여기 동성왕이에요. 예, 동성왕이 그 당시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으므로 신라의 왕이 이별찬 비지의 딸을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동성왕이 신라 소진왕에게 혼인을 요청한 그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나제 동맹의 굳건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동성왕은 이걸 통해서 신라의 결혼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또 백제 안에 있었던, 왕비족인 진씨와 해씨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그 당시 백제는 웅진 남천 이후에 이제 정치 분란이 계속돼가지고 동성왕 이전에 문주왕, 상군왕 이런 귀족 세력들이 암살당한 등 왕권이 고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성왕 신라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또는 백가 같은 신진 세력들을 등용을 하면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신이 중요했던 백가에 의해서 암살되는 비운을 겪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20년 3월에 금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 가지 채색 비단 100단을 보독성 안승에게 보독왕 안승에게 내려주고 왕의 여동생을 아내를 삼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보독국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보독국은 이제 뭐 하는 국가냐면, 고구려 멸망한 후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건모장과 안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죠. 근데 건모자가 안승이 이제 네 분이 일어나갖고 싸워가지고 안승이 건모장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안승이 누구한테 데려와? 신라한테 데려와. 그래서 이제 신라가 뭐냐면 안승의 무리들 어디에 안착시키냐면 익산에 안착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보독국을 세우죠. 보독국이라는 건 뭐냐면 신라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한 국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일종의 자신의 어떤 그 제후국을 삼게 돼요.
그래서 이들 이제 보도국을 통해서 고구려 유민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 당시 그 신라 당나라를 공격하는데 군사력을 이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보도국이 그 뭐냐면 이제 필요 없게 돼요. 왜냐면 대당 전쟁이 끝나니까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문무왕은 안승에게 왕의 여동생을 결혼시키고요. 신문왕 때 들어와서는 경주에 불려서 벼슬과 토지를 주고 신라의 귀족을 삼게 돼요. 이때 이제 신라 간증이었던 3등 소판을 줬다거든요. 김치성을 내리고 그리고 그 안승을 금마저 그러니까 보도국과 격리시킨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보도국을 직접 지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안승의 족자였던 장군 대문이 모반을 깨다가 발각돼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독 신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그 무기를 남쪽 옮기고요. 금마저를 금마군으로 편제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신라의 계대 국가인 보독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 사료를 볼 수 있듯이 당시 정락전어는 그 어떤 그 국가 간에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맺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을 보면 포상팔국의 난으로 영맹맹주로서 위상이 흔들린 금강가야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가해 혼인을 추진했다. 아니죠. 요거는 가해 혼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체가 누구예요? 예, 가야국왕은 그 당시 대가야죠. 대가의 인해왕이죠. 자, 요 포상팔국은 어떤 날이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3세기 초반에 금강가야 지배권을 불만을 가진 이 바닥의 8소국들이 금강가야에 대항한 일어난 사건이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금강가야에서는 반란을 진압하기 힘들어지니까 신라의 왕자를 인지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신라 나해왕이 병력을 파견해서 금강국을 반란을 진압하는데 금강국에 이제 일어난 그 금강국에 대항해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데 도와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는 요걸 이제 포상팔국에 나는 3세기 초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학자들은 3세기 초반이 아니라 4세기 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4세기 때 고구려의 미청왕인 낭랑과 대박을 멸망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중국과의 교육로가 낭랑, 대박, 금강간 외 이런 그냥 그런 루트가 단절되니까 대신에 이제 백제, 금강간 외 이렇게 새로운 루트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4세기 때 교육의 변화에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가야 소국의 8개 국가가 금강가에 대항해갖고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틀리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나의 혼인을 통해 백제와 신라와 동맹을 맺자 고구려 장수가 두 나라를 공격하여 군사적 압박을 했다. 요것도 틀리죠. 왜냐면 결혼 동맹하고 나제 동맹은 구별해야 돼요. 나제 동맹은 그 전에 433년에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 맺은 공수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혼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맺은 게 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동성왕 때 493년에 일어난 거니까 맞지가 않아.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구서당 중 다해결로 거론된 나라 출신의 군사도 구성된 서당이 있었다. 중앙군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도국과 관련된 관련된 내용인데, 자, 맞죠? 그래서 구서당은 각각 이렇게 민족별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 그 중에 이제 보도국민이 구성된 것들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그 구서당 부대 안에 법금서당과 그 다음에 적금서당. 자, 요 부대가 이제 법금과 적금이 관련된 부대죠. 자, 그래서 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 그 나가다의 순서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 이것도 맞죠. 예, 그거고 먼저 이제 그 순서를 보면 그 나는 이제 몇 년에 났냐? 493년에 났어요. 493년. 그 다음에 이제 가는 500
22년에 일어났어. 다는 68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세 번째 기사죠. 그래서 답이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3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고구려와 중국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련된 기사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예문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있고 고구려에 쳐들어온 삼국사의 기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려고 했고, 주변에 말을 듣지 않는 그 이민족들을 굴복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당태종은 그 고구려에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조공을 이제 사신도를 보내라고 하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해서 그래서 당나라 사신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경간 고구려 전승기종을 무너뜨리게 하고 봉역도에서 고구려 지도를 또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영릉왕이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영릉왕의 이제 침당 외교에 대해서 강경파인 영계소위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결국에는 이제 그 영릉왕은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전파의 수장이 또 영계소문 천리장성 수축을 총책임자로 파견하려고 하니까 영계소문이 병을 핑계로 천리장성 수축 현장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온건파를 이제 잔치를 한다고 다 불려서 다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병력을 잃고 궁에 쳐들어가서 영령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자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태종은 좋다. 이제 어떻게 신하가 왕을 쳐내냐 하는 핑계로 해서 명분해갖고 그 공격해 들어오죠. 자, 이때 이제 그 당태종은 그 당시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에 이제 부닥치게 되죠. 요동방어선은 뭐냐면 요하를 기점으로 해갖고 고구려가 여러 상도를 쌓게 돼요. 강개토 대항 때. 그래서 이제 중국 세우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수도인 국내선과 그 뒤에 있는 이제 나중에 평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쌓게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려면 요하를 건너서 일단 이 요동방어선을 뚫어야 돼. 그 뚫지 않고 그네로 가면 후방이 공격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시성도 그 당시 그 이세민도 요동방어선을 뚫으려고 하나하나 격파했어. 그래서 예전에 순하나 양제가 격파하지 않았던 요동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백안선이나 백암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여러 성들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동방어선의 이제 중요 성들 하나하나 다 뭐냐면 함락을 시키는 와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안시성이 남았죠. 그래서 이 안시성을 공격하는데 이 안시성 선주가 이것을 잘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시성 싸운다고 하니까 그걸 듣던 이제 뭐냐면 영계소문이 병력을 이제 지원하려고 군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막 왔는데 보통 이제 고구려인들은 그 산성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때 특이하게 산성에서 싸우지 않고 또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전략을 벌이고 평원에서 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원병 대다수가 상당히 또 포로 잡히고 죽고 했고 그때 이제 그 장군이었던 이끌었던 장군이었던 고연수하고 고혜진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또 당나라 포로가 돼요. 그래서 당태종은 이 전투를 주필산 전투라고 이제 명령을 했죠. 그래가지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 있어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 고구려에는 염난생이 그 국내선 근거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자, 여기에서 염난생은 누구냐면 강개토 대왕 강개토 대왕이 아니라 영계소문의 동생이죠. 자, 영계소문 동생이 염난생인데 염난생이 이제 그 당시 그 난건 남생
형제가 싸우니까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잠깐 이제 정신을 딴 생각하다가 잘못 생각했어요. 연계소 동생이 아닌데 염전토를 이제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연계소모 사후에게 대망리즈 이은삼이 영남생이에요. 그러니까 연계소모의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남성이 이제 뭐냐면 지방에 나가 있는 동안 당나라 이간체에 말려들어갖고 형제 간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평양성에 있었던 남건하고 남생이 힘을 합쳐갖고 연남성을 몰아내고요. 그래서 남생은 동생들에 쫓겨가지고 국내에서 반란이 일으키다가 제가 안 되니까 이제 국내성이 6개 성을 가지고 당나라에 투항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당태종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당 고종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소문이 죽고 나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위기에 몰린 고구려는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현수등을 이끄는 구원군을 출전시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15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그 고현수와 고혜전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평원전을 했다가 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전투를 뭐라고 하냐면 주필산 전투라고요. 주필산 전투 외워두세요. 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기읒은 강개토대왕 시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고구려에 점령되었다. 이거는 틀려요. 예, 이거는 강개토대왕 시기에 처음으로 고구려에 정복된 게 아니라 이 요동선 자체는 강개토대왕 시기 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리다. 물론 학자에 따라 요동성이 중국 세력에 만들어졌고 나중에 강개토대왕이 거길 점령했다는 설도 있지만 일단은 답이 이제 틀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설에 따라 강개토대왕 시기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방어선, 뭐 요동성부터 해서 안시성, 백안성 등등등 이런 성들은 이제 강개토대왕 시기 때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틀리고 자 니은은 백안성은 고구려 요동 지역의 방어 거점 하나로서 돌로 성벽을 쌓은 상성 맞죠? 예, 말 자체가 딱 보니까 글자 칭호 자체가 백안성 자체가 암자가 들어갔으니까 돌로 쌓은 석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석성이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안성은 그 요동 지역의 방어 거점 상성이고 석성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요동성을 점령하고 나서 당태종이 이적을 앞서서 백안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안성 성주가 좀 싸우다가 안 되니까 모발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당나라에 점령당하고 하여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시성을 공격했죠. 참고로 안시성은 그 석성이 아니라 토성이죠. 안시성 토성이에요. 자 안시성 토성인데 이 토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유리한 게 뭐냐면 당나라 군대가 이제 안시성을 이렇게 안시성이라면 막 주변에 이제 뭐냐면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데 당나라 무기 중에 발석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성벽을 깨부시기 위해서 발석체를 날려보내는 그 돌을 담아서 그 성벽을 깨기 위해서 돌을 날려서 보내는 발석체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 돌을 날려도 여기는 깨지지가 않아. 왜?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토성이기 때문에 판축 기법을 만들어진 토성이기 때문에 돌이 그 날아가다가 그 흙을 부시지 못하고 박혀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기존의 발석차 무기들 아니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답이 이제 맞은 거니까 니은하고 니은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죠. 백제 이제 왕에 대한 업적. 자, 가다는 이제 백제 왕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 문제 풀어보기 전에 백제 왕들의 중요한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기출 주제별 정리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백제 왕 중에 이제 눈여볼 왕이 고유왕이죠. 고유왕 때 이제 중앙 집권은 국가를 형성했고요. 대의정원은 한국론과 항쟁을 했고, 그 다음에 대내전 중국 발달된 문화를 수용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육자편과 16강들을 확립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이건 사비시대 때 확립됐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고, 한강유역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율령 반포라고 이제 보지 않죠. 각종 법령을 반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계기로 해서 고유왕과 책계왕을 거쳐가지고 만의 주도권이 백제에 넘어왔고 그리고 목지국이 멸망당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백제에 의해서. 자, 근초고왕은 요때부터 이제 그 부자성속이 확립됐죠. 그래서 비도 계통의 왕통을 없애고 이제 온조 계통의 왕통이 확립됐고 그 다음에 국사를 편찬했고요. 그리고 아직겨 왕인을 일본에 파견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서기에 보면 친미다대를 이제 정록했다 해서 마한을 복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대방군의 고지 예전에 그 땅을 둘러싸고 고구려 싸워서 고구 원왕을 전사시키고 그다음 고대 해상 패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동진에 또 사신을 파견했고 자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실제도를 이제 하사를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백제 봉온설, 동진 하사설, 백제 하사설인데 우리는 보통 백제 하사설을 이제 주로 보죠. 후왕을 중국의 사서에는 뭐뭐후, 뭐뭐왕, 백제 간직명을 보고 외왕을 백제 왕의 신하로 간주해서 실시했다. 간주해갖고 이제 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2담로의 왕족 파견에서 후왕제도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담로에 파견된 하나의 왕족들이 하나의 그 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왕도 백제의 왕의 하나였다. 백제의 왕이 임명한 후왕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침노왕 때는 불교를 공인시켰고 비유왕 때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나제 동맹을 형성했죠. 그 다음에 계도왕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북의 원병 요청을 한 계도왕 국서를 그냥 보냈고 그래서 장수하게 공격을 받고 죽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고요. 자, 동성왕은 뭐냐면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그 앞에 있었던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구귀족 세력과 신진 세력의 성장을 국내 정치가 분산했고 그리고 이제 웅진 세력들을 등용해서 지배 세력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자기 측근이었던 백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백가인한테 암살됐다. 자, 동성왕을 다음에 즉위하는 왕이 무정왕이에요. 무정왕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동성의 아들로 돼 있지만 실제로 나이 계산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동성의 아들이 아니라 동성왕의 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 무정왕은 백가의 난을 진압을 하고 그다음 양직공도에서 볼 수 있듯이 22단노를 설치하죠.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서 왕족을 후와 왕이라고 임명해서 파견해서 그 지방세력을 통제하고요. 수의시설 확충하고 있다. 그다음 고구려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대가야가 점령하고 있던 남원과 하동 일대를 점령해요. 그래서 성진강 일대를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가야가 성진강 일대로 통해서 무역을 못하니까 어디와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당시 신라와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결혼동맹을 맺게 되고, 근데 이 결혼동맹이 앞에서 설명한 범법 사건을 계기로 범법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깨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직공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양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양나라 기술자가 와갖고 벽돌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송산 6호분과 문흥왕릉 이렇게 있고요. 송산 6호분에는 양나라 동전에 또 오수전이 발견되죠. 이 오수전은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건데 한나 무제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갖고 한 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나라가 망한 뒤에도 거의 뭐 한나라까지 700년 동안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예요. 근데 이 오수전이 그 뭐냐면 문흥왕릉에 발견된 거야. 자, 하여튼 그 당시 양식공도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 백제가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문흥왕릉과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사람의 뭐냐면 나이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무덤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게 문흥왕릉의 지석이죠. 그래서 그 지석에 보면 영동대장국 백제 사마왕
백제 사망왕은 문흥왕의 어떤 이름이고요. 나이 62세가 되는 날 계면을 5월 임진년 7일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을사년 8월 갑신 12일에 안장을 여기 횟수 한 3년 동안에 공백기가 있는데 그 빈장을 이제 둬서 주변에 빈장을 둬갖고 그 당시 이제 시체 썩힌 후에 그 문흥왕릉을 만들고 나서 거기 안장을 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문흥왕릉 지석은 그 당시 문흥왕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문흥왕릉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념비고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흥왕릉 지석을 기점으로 해갖고 절대 연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하여튼 성왕 때 이제 보죠. 성왕은 중국의 양나라 국교를 계속 강화했고 신라 동맹을 강화해서 고구려를 대항했죠. 그리고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대등한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남부 요칭인데 이 남부 요칭하는 것은 부요 계승 의식을 이제 포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조선 계승 의식보다는 부요 계승 의식이 강했어요. 자, 그 다음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22부 중앙간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5부 오방제도를 실시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식 9년제도를 받아들여서 이걸 이제, 백제시고 이제, 좀 정리해서 5부 오방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종전에 22담론제가 붕괴되고 5부 오방제도 이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성왕의 명칭에서 볼 수 있지, 정륜성왕을 내세웠죠. 정륜성왕. 자, 전룡성을 내서 불교를 진흥하고 가야복구회의를 개최하고요.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강 하류를 회복하고 신라 진흥왕의 하고 이제 했는데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결국에는 한강 하류를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간사성 전투에서 자기 아들이었던 위도광을 도와주려고 갔다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성왕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죠. 자, 백제왕 가와 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국호를 남부로 계층해서 새로운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자, 이를 발파로 신라 연합하여서 한강 유역을 수복했으며 간상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누구죠? 그렇죠. 성왕과 관련된 거죠. 성왕.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고구려를 격파하고 백제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줬고요. 동진과 교섭하여 진동 장군 영락국 태수라고 책봉했다. 자, 요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고구려를 격파하고 뭐냐면 백제 위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자, 고구려를 격파하는 왕 중에 한 명이 근초공왕이죠. 예, 동진과 교섭왕은 또 근초공왕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 왕은 누굴까요? 예, 고구원왕이죠. 고구원왕. 그래서 고구원왕은 이제 평안성에서 근초왕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은 22담론 설치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1972년에 발굴된 그의 무덤을 통해서 백제가 외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걸 알 수 있다. 예, 이거는 문용왕과 관련되니까 문용왕이죠. 문용왕. 그래서 이 문용왕의 이제 그 문용왕릉에는 여러 가지 뭐냐면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보통 그 전축분이나 그 다음에 구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으로 도굴하기 되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유물이 별로 없어. 거기 안에 부장품들이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도굴이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유물을 통해서 그 당시 백제가 외와 일본과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양나라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연암은 봇돌이 있고 등잔이 이제 등장하는데 중국식 등장하는데 등잔.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중국식 백자라고 해요. 등잔이. 그래서 도자기, 오수전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산 목관이 일본산 그 목각이 발견됐는데 일본산 금속 목각이 발견되죠. 예, 그래갖고 보통 우리나라 적송이라 해갖고 적송에서 난 소나무를 쓰는데
금송은 일본에서 쓰는 소나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목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석이나 형태도 이제 예전에 그 남조 무덤 형태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볼 때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흥왕릉은 국제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백제가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볼게요. 14번 보면, 1번 보면 경입을 등용해서 계율종을 보급했다. 예,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성왕이나 칭호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전룡성왕이든 포명이 있고 성왕이, 그리고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율종에 관심이 많았어. 그 당시 성왕은 불교의 계율을 통해서 뭐냐면 귀족을 통제하려고 했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선대에 인도에 파견했던 경익이 이제 돌아오니까 그때 이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등용해서 불경 번역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익이 이제 성왕의 지원 아래 율부 72권을 번역하고요. 백제 율종, 계율종이 시조가 돼요. 요때 이제 번역된 것들은 오분열 같은 것들은 중국을 통해서 번역된 걸 다시 중역한 게 아니라 인도의 범어,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와서 직접 한자 번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 오분열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오분열은 성왕 때 번역된 오분열은 직접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서 번역했다. 중국의 불경이 번역된 거 아니라 직접 와갖고 그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자, 가는 양으로부터 모시 박사와 그다음 공장 하사 등을 제공받았다. 자, 성왕 때 그 내용으로서 예, 맞죠? 예. 그래갖고 그 성왕은 문영왕과 함께 양나라부터 계속 이제 교류를 했고 그때 이제 모시 박사는 이제 뭐냐면 모시는 시경을 얘기해요. 시경에 능통한 학자를 얘기하죠. 오경 중에 시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이나 하사들 데리고 와서 그 중국에 발달된 문화 수입에 적극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16강 등을 제정하여 등급에 따라 복색을 정하였다. 자, 요거는 맞지가 않죠. 예. 16강 등을 통해서 이제 복색을 제정하고 복색에 따라 등급을 나눈 왕은 어떤 왕이죠? 예. 삼국사에 따르면 육자평 16강 등을 제정하고 등급에 따라 복색을 정한 사람은 나의 근초광이 아니라 고이왕으로 되어 있어요. 고이왕.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마다 또 견해가 있어요. 왜냐면 고이왕 때 그 삼국사 기록에 육자평 16강 등이라고 제정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중국 측 사서에 보면 사비 시대 때 관련된 내용에서 육자평 16강 등 제정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전에는 그런 명칭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삼국사 기록에 의하면 그 고이왕 때로 됐으니까 답이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4번을 보면 박사 고홍을 등용해서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했다. 예, 근초광 때 박사 고홍을 등해서 서기를 편찬하겠죠. 그래서 서기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삼국사기 1차 사료로서 인용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근초광은 전대의 비루왕 계통 고유왕과 달리 온조 계통의 왕통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역사서 안에는 그 당시 온조 계열과 비유 계열 과정에서 일련의 이제 역사적 사실을 왕의 계승 변천을 온조 계열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갖고 그 당시 서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기라는 자체가 또 역사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면 서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만약 기록을 남긴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수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명칭보다는 그 역사서 그때 만들어졌다는 걸 봐야지 이걸 서기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 오경박사 당향이와 고한물을 왜 파견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당시 이제 그 문영왕 때 파견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하자 문영왕은
일반 여러 기술자 학자를 파견했고 그 과정에서 오경 박사였던 단양이들 파견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낙랑계통의 고한문을 파견해요. 그 당연히 교대하게 했죠. 문영왕부터 성왕까지 그 당시 이제 그 백제가 일본의 여러 이제 문화나 불교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시켜 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걸 전파하는 대가로 일본의 군사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를 이용해갖고 그 당시 한강 유역 해국하는데 도움을 보태려고 했거든요. 힘을 보태려고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문물 제도를 먼저 전파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관련된 문물 내용들은 그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에 전달을 시켜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근초강 이후부터 그 일본하고 백제는 긴밀한 그 문화적 교류와 여러 가지 경제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제가 풀어봤고 다음은 이제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다음은 백제왕의 북위에 보낸 국서이다. 밑줄 친 내용을 가리킨 역사적 사건을 쓰시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쵸. 5세기 시대 때 개도왕이 북위 황제에게 보낸 그 국서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출대 10년도 문제가 그대로 앞부분을 따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줄친 부분만 보면 신의 선조였던 그러니까 금구수왕이죠. 예, 금구수왕이 군사를 정돈하고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타 돌풍처럼 공격해요. 화살과 돌이 오고 간지 잠깐만 새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으니 근데 이걸 이제 그들 믿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좀 가장된 거야. 그래서 사국사의 다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금구수왕은 뭐냐면 실제적인 지휘자긴 맞긴 맞아요. 그 아버지 그 근초광이 있었지만 그 태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지휘를 했고요. 군사 지휘는 그렇지만 이 당시 이제 고국 원왕이 죽은 거는 그 금구수왕이 뭐냐면 칼을 씹으려고 죽은 게 아니죠. 날아오는 유씨에 맞아가지고 빗나간 화살 여러 가지 화살에 맞아 우연찮게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 좀 가장된 거죠. 자 일단 역사적 사건들은 그 당시 백제 근초고왕이 또는 금구수왕의 공격으로 고구려 고공원왕이 평양성에서 사망한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망한 지점이 평양성인데 이 평양성을 오늘날 그 평양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요때 평양성은 존재하지 않았죠. 평화왕 때 만들어진 거야. 평양성은 오늘날 평양성 이걸 이제 장항성이라고 그때는 했고 나중에 있고요. 요때 이제 평양성은 이제 여러 설이 있어.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이제 평양이라는 지명은 그 두 가지 의미였어요. 수도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수도라는 의미에 보통 명사, 일반 명사 쓰는 거야. 어떤 특정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전략적 요충지를 이제 뭐냐면 평양이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때 평양은 아마 이게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싸운 거죠. 대방 지역이 저 항해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해도 어느 지점이나 그 다음에 저쪽 그 경기도 북부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남평양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평양이 전략적 요충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그 당시 고고 원왕이 싸우다가 고고 원왕이 싸우다가 근초 공항한테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10년도 기출 문제 해놨고요. 그다음 평양성과 관련된 그 수도 변천 과정 관련된 또는 그런 것들은 그 내용은 제가 또 아까 지금 언급했던 산성왕 관련된 문제에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출에 있는 예문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공부할 때 그냥 문제 풀어보고 답만 확인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출 그러면 이렇게 분석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문도 봐야 되고 하나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문제. 자,
밑줄친 내용을 가리킨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앞부분은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고 줄친 부분만 보면 14년 겨울에 낙랑군을 포로 잡혀 남낭군을 포로 그 남녀 200명을 사로잡았다. 낙랑군의 포로로 그러니까 14년 겨울 10월에 낙랑군을 쳐서가 빠졌네요. 예. 그래서 그 한문사조의 3편에 쳐서 집어넣고 포로로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왕은 요 줄친 왕은 이런 행위를 했던 왕은 누구죠? 미청왕이죠. 미청왕 몇 년에? 313년에. 예. 그래서 313년에 미청왕이 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딜 또 공격했죠? 여기 기록에 보면 여기 있는데 그 당시 서안평을 공격했죠. 여기 그 당시 이제 거기 보면 서안평을 공격해서 점령했다. 이만 있어. 예. 그래서 장군을 파견하여 요동의 서안평을 급속하게 치하였다. 서안평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가 이제 낙랑군이면 밑에가 대방이죠. 여기에 위치했어. 압록과 하구에. 이게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 요 낙랑과 대방을 지원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냐면 직선으로 이렇게 항로가 이제 개척이 안 되고 연안 항로에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요동반도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이제 잠깐 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식수 이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 기항지가 필요해. 예. 보급기지가. 그 기항지가 어디냐면 이 서안평이에요. 압록 하구에 있어.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받고 다시 이제 낙랑으로 가고 거꾸로 낙랑에서 또 서안평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 고구려 세력 때 이 낙랑을 계속 공격하다가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뒷배경에 중국 세력들이 있는 거야. 중국 왕조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낙랑을 단절시키려면 그 기점이 되는 먼저 어디를 공격이 되죠? 서안평을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동총왕 때 공격했다 안 됐죠. 오히려 역공을 당해갖고 수도가 잠시 뺏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청왕이 이제 낙랑을 공격하려고 먼저 서안평을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했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313년에 낙랑과 대방을 멸망을 시켰죠. 근데 이제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켰는데 그 지역을 다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지역을 이제 다 장악할 수 없었는데 왜냐면 기점만 이제 요충지만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무주공산이죠. 특히 이제 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냐면 무주공산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대방의 대방 예전 땅을 둘러싸고 아까 얘기한 고궁 원왕과 근초광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 고궁 원왕이 죽게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역사적 의의들이 쓰라고 했죠. 역사적 의의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말이 많았어. 왜냐면 역사적 의의라는 게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 답이 이제 결정됐냐면 한사군 세력을 축출을 통해서 고구려를 선정했다. 그게 이제 역사적 의의다. 교과서에 있는 그걸 이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때 답을 어떻게 썼냐면 그 당시 그 고구려하고 백제는 충돌하지 않았죠. 예. 왜냐면 요게 북쪽에 있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누가 있었어? 낙랑 대방이 있었잖아. 예. 그래갖고 완충 역할을 했어요. 이 낙랑 대방이. 예. 자, 근데 이제 이 낙랑 대방이 없으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구려 백제가 국경선을 맞닿게 되고 특히 이제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대방의 옛땅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죠. 전투가 일어나. 그래서 근초고왕과 고궁 원왕이 평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뭐냐면 그 국경선을 맞닿게 됐다. 적경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호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약간 맞지가 않아. 왜냐면 이거는 정치적 결과지 뭐랄까요. 이걸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문제 분석은 제가 3편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한사군과 관련된 내용 기출 주제별 정리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한사군 보면 일단 한사군은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이제 한무제에 의해서 설치된 군이죠. 그래서 낭랑, 진번, 인둔, 현도인데 낭랑을 제외하고는 진번, 임둔, 현도는 그 토착 세력 때 공격을 받고 멸망하거나 그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제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지역은 낭랑이었죠. 낭랑에서 이제 대방이 나중에 분리돼 나가고요. 자, 한 9년의 이제 설치 위치 논쟁에 대해서 제북설, 만주설과 제남설이 있는데 되게 민족주의 학자들은 제북설을 주장해요. 그렇지만 되게 학계 통론에서는 제남설, 특히 낭랑은 평양에 있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자, 한사국의 성격을 보면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세력 혹은 중국계 유희민색들이 자치를 획득하고 독립국을 발전했고 무역을 위한 조개지였다. 그래서 이제 그 낭랑 지역의 통치 구역은 상급 통합 조직을 해체하고 군현 조직에 예속시키지만 실제로 그 밑에는 이제 군장 국가의 체제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했다. 그러니까 직접 인민을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충적 지배 구조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대개 한사군은 이제 주요 역할은 그 일종의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사군이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억압한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고대 국가 발전에 큰 공헌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가 발전하려면 정치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물 제도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야? 중국에서 들어오는 통로로서 한사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쉽게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정책을 보면 한국 고대 발전 국가의 발전 억제 및 대항 과정에서 토착사의 정치적 발전의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사군이 억압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토착사를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어. 그리고 그 대항하는 한사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또 내부의 응징력이 강화돼서 고대 국가를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틀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삼한사에는 수군과 정응을 했죠. 한문화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반대로 이제 맥쪽 오늘날 현도구 부분에 있는 고구려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고 자 이때 이제 팔조금이 60여 조 벽공으로 이제 발전됐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토착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했고 토착사회가 내부가 분화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의 문화와 제도가 이식되면서 강제로 수용되면서 또 이식되면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8조금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를 유지할 수 없어. 법률 체계도 복잡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60여 조 법금이 만들어졌다. 멸망 과정을 보면 자 진번, 인둔, 현도군은 그 다음에 토착세력 때 공격을 받고 폐지됐죠. 이동했고 낭랑 대방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구려 미청왕에서 멸망됐고요. 자 역사적 의미와 이제 영향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자 우리나라 영토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소해요. 한반도 내에서 민족적 발전 기반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 측면이 강한데 고구려와 백제와 완충지대가 사라져 정면적으로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이것도 예전에 한번 중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낭랑군이 행했던 중국과의 중개무역과 문물 수입을 누가 대신하게 되죠? 그렇죠. 백제가 대신하죠. 그래서 루트가 바뀌어.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돼서 그래서 백제 가야외 왜냐하면 백제 가야외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죠. 중국의 문화를 백제가 수입해서 가야에 연결시켜주고 외와 연결도 시켜주죠. 이때부터 외가 이제 백제와 서로 연결돼 근초광 때부터. 근데 이제 백제 가야외가 이제 경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한편으로 고구려 신라 간에 또 연합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4세기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5세기 초반까지는 고구려 신라 간의 어떤 연합관계가 형성돼서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어떤 기점이 되죠. 예,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한사군에 대해서 뭐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문제 17번을 넘어갈게요. 예, 중원 고구려 비문과 강개토 대왕 비문에 보이는 그 고구려 천하관 이런 것들 이제 풀어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